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근혜양의 의전 문제. (1976년 9월 20일) 오후 1시경 박 대통령이 갑자기 선우연 공보비서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선우 비서관이 짠 구미국민학교 과학실 계획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고 따로 실습용 재료비로 50만 원을 더 주었다. 선우 비서관은 보고를 마친 후 내려가려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대화 상대를 찾는 기분으로 "거기 좀 앉아봐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 며칠 동안 감기에 걸렸었는데 몇 가지 우스갯소리를 했다. 감기에 걸리면 꼭 목감기란 말이야. 바깥 공기가 코를 통해 목으로 들어갈 때 코 속에서 한 번 더 걸러줘야 하는데 그대로 직행하니까 목이 상하는 모양이야. 몇 년 전 왼쪽 코 속에 조그만 살점 같은 것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바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박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면서 코 얘기를 계속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담당 의사도 조금 많이 잘났다고 하더구먼. 적당히 자를 일이지. 허허. 박 대통령은 큰딸 근혜양의 의전에 대해서 몇 가지 불만을 털어놓았다. 우리 근혜가 아무리 어려도 퍼스트레이디인데 그에 맞는 접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인들은 어떤 한계를 잘 모르는 것 같지. 박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경복궁 내 경회로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한 근혜양의 얘기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불경스런 행동을 저지른 몇 사람을 거명했다. 우리 부인단체 간부들과 세계 여성단체 지도자들 모임에 그네가 그날 참석했었는데 행사장 저 끝에 있던 이모 여사가 사람들을 비집고 그네에게 다가와서는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모모야" 하더라는 거야. 임자도 잘 알겠지만 신민당의 김모 의원은 말이야. 그네를 보더니 아무런 공식 인사도 없이 곧장 반말로 "어머니도 없는데 고생이 많지" 라고 했다는 거야. 그날 그네가 돌아와서 몹시 불쾌했다고 하면서 울더군. 뭔가 잘못된 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의전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수행한 사람들이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옳은 말이야. 누가 따라가서 예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멀리하게 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는 등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조용히 할 필요가 있지.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선우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다. 그 일을 임자가 맡아서 하도록 하시오. 청와대 내에서도 소문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박 대통령은 몇 번이고 입조심할 것을 강조했다. (1976년 9월 26일) 추석 유감. 8월 한가위.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지구가 돌고 돌면 해마다 가을이면 이날이 오건만은 올해는 보기 드문 풍년 중에도 대풍년. 농민들의 흘린 땀이 방울방울 결실했네.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들과 산에 단풍이 물들어가는데 오곡이 풍성하고 백과가 익어가니 나라는 기름지고 백성은 살쪄가니 이 어찌 천우와 조상의 보살핌이 아니랴. 국화의 향기 드높은 중천에 8월 대보름 둥근 달 높이 떠서 온누리를 비치니 격양가도 높더라. 이 강산 방방곡곡에 풍년이 왔네. 이 강산 좋을시고 풍년이 왔네. 1976년 9월 30일 지만이가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하기 위하여 오늘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다. 어제 저녁에 원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지만이가 벌써 육사를 지원할 만큼 컸구나 생각하니 세월이 퍽 빠른 것만 같이 느껴진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있더라면 얼마나 대견해 할까 하고 아내를 생각한다. 1976년 10월 1일 일엽지추. 뒤뜰에서 한입 뒤입의 낙엽이 소리 없이 잔디 위에 떨어지고 있다. 청초한 국화들의 그윽한 향기와 맑고 높은 하늘은 가을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솟을바람에 실어서 창가에다 전하고 간다. 오곡이 연그러가고
백과가 익어가니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가난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만 같다. 옛 말에도 추수동장이라고 했으니 가을에 거두어들여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추운 겨울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끼리 모여 앉아 밤이 늦도록 옛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정경이 아득히 뇌리에 떠오른다. 가을은 역시 지나간 봄과 여름을 뒤돌아보게 되는 추억과 사색에 잠기게 되는 계절인가 보다. 1976년 10월 17일 흐림. 10월 유신 4주년이 된다. 유신 4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1973년 말부터는 유류 파동으로 시작된 국제경제에 일대 불황이 있었다. 1975년 초에는 인도 지나반도에 비극이 있었다. 북괴의 남침 땅굴 발견도 이 기간 중에 있었다. 8.18 판문점 만행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국력을 신장시켜왔고 주변 정세의 격변과 북한 침략 집단의 집요한 도발과 위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놓았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괄목할 만큼 발전 성장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경의의 대상이 되고 개발도상국 중에 모범 국가로서 선전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대 자각과 단결과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설의 성장의 결과는 값진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한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을 경주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분한 보상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농촌 사회에서 5천년의 유산인 가난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기약동하는 농촌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성과다. 농민들의 의지와 의욕과 노력의 대가가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우리 국민 전체의 결단이었다. 새 역사의 출범이었다. 근면, 자조, 협동하는 데에서 새 역사가 하루하루 창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야 한다. 밝은 내일은 반드시 도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1976년 9월 하순 선우현 비서관이 결재를 받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가 짧은 대화가 있었다. 로비 안 하는 국가가 있나? 송미령 씨도 중일전쟁 때 미국을 돌면서 연설도 하고 돈도 거두고 다니지 않았소? 미국에게 물어보시오. 자기들은 로비 안 하는가? 우리가 로비를 한 것도 철군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게 있나? 이런 걸로 한국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내가 존슨 대통령을 만났을 때 6.25 때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즉각 월남 파병을 승낙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오. 김영욱이 지금 미국에서 범법을 하고 있잖소. 정보부장으로서 대통령과 한 얘기는 평생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이오. 그럼 미국 정보부장은 그렇게 배신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는 화제를 바꾸어 야당 인사들에 대한 평을 했다. 9월 15일에 있은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온건한 이철승 씨가 강경한 김영삼 씨를 누르고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였다. 야당에 똑바른 정치가가 있다면 아마 유진산하고 이철승이야. 신민당이 저렇게 됐으니 다행이야. 이철승 씨가 대표 최고위원이 됐는데 잘해 나갈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데 이철승은 그래도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같아. 그래도 문제는 말이야. 모든 일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의를 보아야 된다는 것 같던데 이철승 씨가 어떻게 당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아무튼 고생이 많을 거야. 선우 비서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광복 후 학생연맹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데 비교적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의 중도 통합론을 실천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괜찮아요. 꿋꿋한 정치를 할 것 같은 인상이더구만. 얼마 전에 만났던 김영삼 씨는 보기보다는 얌전한 것 같던데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의 태도와 언어에서 비치더군. 그런 사람이 과격한 행동은 안 하겠지. 이에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3.1 민주선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여 김대중 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여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김 씨는 이렇게 썼다. 내 주위의 당직자들은 모두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의 위협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정보부의 국장 한 사람이라도 만날라 치면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듯 자랑삼아 떠들기도 했다. 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 각지경찰서의 정보과장들이 총동원됐다. 1976년 5월 25일에 신민당 전당대회는 강목대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전당대회장에서 폭력이 춤을 추고 당은 쪼개지는 듯했다. 김영삼 총재는 정보부의 지원을 받은 불량배들이 자신의 재당선을 저지했다고 생각했다. 중앙선관위도 김 총재의 총재 임기는 소멸되었으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신민당은 넉 달간 분당 상태였다. 9월 15일부터 16일에 수습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은 총재 경선 1차 투표에서는 1위였으나 과반수표를 얻지 못했다. 2차 투표에서 정일영 후보가 이철승 후보를 미는 바람에 25표 차이로 이 씨가 당선됐다. 이 씨는 국방부와 외교 분야에선 정권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밀고 나갔다. 박 대통령은 두 정적이 무력화되고 협조적인 사람이 야당을 이끌게 됨으로써 속이 편했겠지만 양 김 씨가 3년 뒤 손을 잡고 반정부 선명투쟁의 기치를 내걸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1976년 12월 30일 청와대에서 망년회가 있었다. 오후 6시에 대통령은 1급 이상 비서관들과 특보들을 불러 소접견실에서 칵테일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한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 지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행사장으로 올라갔다. 박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누군가가 즉각 그 테이프를 틀었다. 좁은 접견실에 난데없는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박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아 그거 참 듣기 좋군 하면서 흡족해했다. 박 대통령이 소리내어 그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부르자 참석자들 모두가 합창을 하게 됐다. 칵테일 파티가 끝나고 식당에서 서양 요리를 먹는데 김동조 특보가 샴페인이 든 컵을 들어 보이며 각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그때 선우 비서관은 축배 내용을 바꾸자고 했다. 깜짝 놀란 참석자들이 그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런 설명이 나왔다. 각하께서는 애초부터 장수하시게 돼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시조인 혁거세로부터 59대 손이며 중흥의 조상인 숙독공으로부터 29대인데 가계가 모두 장수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추정하면 18.5세인데 비해 혁거세로부터 각하에 이르기까지 각하 집안의 평균 수명은 25세입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우리 집 족보를 더 잘 알아. 잡아다가 조사를 해봐야겠어. 박 대통령의 이 말에 일제히 폭소가 터져 나왔다. 행사는 저녁 8시 40분경에 끝났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 유신시대에 한국인의 삶을 바꿔놓은 3대 사업은 중화공업건설, 새마을운동, 중동건설시장 진출이다. 중화공업건설은 박 대통령과 오원철 경제 2수석 비서관이 주도했고 중동건설은 기업이, 새마을운동은 농민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새마을운동은 공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농촌을 바꿔놓았다. 그 힘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 우리 민족 사상, 농민이 수동적 백성의식을 떨쳐버리고 역사 창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새마을운동은 백성을 국민으로 만든 셈이다. 농촌을 바꾸는데 기폭제가 된 것은 정부가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전국 농촌마을에 나눠준 시멘트와 철골이었다. 1971년부터 1978년 사이 지원된 시멘트는 마을당 2100포대였고 철골은 마을당 2.6톤이었다. 1974년 시가로 환산하면 연간 250만원이다. 그 뒤에 정권이 했던 식으로 정부가 이런 지원을 개별 농가 앞으로 했더라면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협동체제를 만들어 공동작업으로서 농로, 하천뚝, 마을회관 등 마을의 공동재산을 건설하고 개선하는 일에 나섰다.
청와대 새마을 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진환 박사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에게 강의했더니 물자 지원에 따른 부정에는 어떻게 대처했나 라고 묻더라고 한다. 시멘트와 철골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훔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같은 양이 지급됐고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부정을 감시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1970년대 시멘트와 철골은 국내에서 생산됐으므로 이런 지원이 가능했다. 시멘트와 철골은 주로 농촌 마을의 길과 뚝을 정비하는 데 쓰였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넓히거나 포장하고 꼬불꼬불한 마을 안길을 바로하고 넓혔다. 동력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런 길 정비는 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됐다. 1971년부터 8년간 넓혀지고 바로 된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이 전국적으로 85,851km였다. 마을당 2,601m다. 길을 넓히자니 작은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나 통나무 다리도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꿔야 했다. 1971년부터 5년간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한 이런 작은 다리들이 전국에 6만 5천 개, 마을당 2개였다. 마을 주민들 중에는 군복무 중 다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제대 장병들이 많아 이들의 지휘하에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홍수 때 잘 무너지던 하천의 뚝도 보강되거나 물이 잘 흐르도록 직선으로 바꿔주었다. 마을 안길을 직선화하고 넓히는 과정에서 흙, 돌, 나무가지로 된 담을 헐고 시멘트 담을 쌓는 일이 이어졌다. 길가에 돌출한 농가도 헐어야 했으나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 보상했다. 이렇게 하여 마을 안길과 농가, 마당까지 자동차와 동력 경운기가 다니게 되니 농업의 기계화가 확산됐다. 1970년에는 두세 마을당 한 대 정도 던 경운기가 1975년에는 마을당 두세 대로 늘어나고 1980년대에는 마을당 20대로 급증한다. 이런 농촌 개조 사업을 정부가 보상해주면서 주도했더라면 엄청난 재정 지출이 따랐을 것이다. 1970년대 토지 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해 자기 땅을 내어놓은 것이 마을당 1700평이었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마을의 공동이익 사업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간접 자본을 축적해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지도자의 양성과 교육에 운동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존의 2장 외에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2명씩 추대하되 보수를 주지 않도록 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지도자라야 좋은 사람이 추대되고 마을 사람들도 잘 따라준다고 계산했던 것이다. 1971년부터 8년간 새마을 사업을 위해 투입된 마을 주민들의 무보수, 노동일수는 매년 평균 8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일을 놓고 회의를 하는 마을 회관도 마을마다 서게 되었다. 주로 밤에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전등불 아래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둑을 쌓는 일을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면서 농촌 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마을 속으로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 전국 농촌의 풍경이 되었다. 한국의 농민들은 민주주의를 책에서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자조 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됐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발언권과 참여가 높아졌다. 농촌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성들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등장하는 곳이 점점 많아졌다. 1960년대부터 여공들이 섬유, 신발, 공업 쪽으로 진출하더니 1970년대엔 드디어 농촌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커졌다. 새마을운동은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1970년대에 양성된 농촌의 지도자군은 그 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볏짚으로 이어진 초가지붕은 해마다 갈아입혀야 했다. 겨울철이 되면 이 일이 아주 큰 행사였다.
1970년에 전국 250만 농가의 약 80%가 초가집이었다. 마을 안길을 정비하여 농가 마당까지 화물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되니 시멘트기와 슬레이트로 초가지붕을 바꾸는 농가들이 늘기 시작했다. 당시 초가지붕을 갈아입히는 작업을 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농촌 지붕 개량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초가지붕들이 알록달록한 원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였다. 농촌 아궁이도 19공탄용으로 개량됐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산에서 땔감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입산 금지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었다. 도시에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정용 연료가 가스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19공탄 수요가 줄어 농가로 퍼져갔다. 1970년대 후반에 가면 농촌에서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또 다른 가시적 변화였다. 우물에 의존하던 농민 생활도 개혁됐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간이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계곡의 맑은 물을 저수 탱크로 끌어왔다가 파이프로 이 물을 개별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비위생적인 식수로 인해 발생하던 전염병이 많이 줄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 직후에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발표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 농촌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어디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읍면 단위로 보건진료소를 만들고 여기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견습의사와 간호원 한 사람씩을 배치하도록 했다. 1964년 우리나라 농민들 가운데 전등불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약 12%였다.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농촌 전화 사업이 확산되면서 1977년 농민들의 98%가 전등불 아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기를 끌어오는 데 드는 비용이 약 80%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전북 순창군 여성 새마을 지도자 서죽자 씨, 수기에서 일부를 뽑았다. 우리는 다시 10월 22일 그 수건 사업 중의 하나인 양수장 기공식을 갖고 남녀노소 없이 전 불황민이 총동원되어 산을 끊고 도수로를 내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 엄청난 산 허리를 불과 5일 만에 끊고 도수로를 내게 됐습니다. 너나 없이 이 엄청난 상상조차 못할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수장 설치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천추의 수건인 섬진강대교 건설을 한번 해보자고 계속 설득전을 벌였습니다만 총회를 할 때마다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길이 넘는 수심, 수천 년 동안 못 놓았던 다리, 역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내놓은 공약은 거짓으로 끝나버렸던 다리, 저것에 다리만 놓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만 마음의 집념은 이 다리로 쏠리게 되고 더구나 세계마을 회원들은 모두가 저동놀이게 한마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건,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나 약합니다. 퇴비 한 짐을 지고 나루터에 서 있다가 저 나룻배가 이쪽으로 닿으면 배에 올라 논밭에 놓고 오고 홍수가 지면 건너가지 못해 그렇게 애타게 길러왔던 누에를 굶겨버렸던 5년 전의 쓰라림. 강 건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안부만 확인하고 애태우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인 귀여운 자식들, 학교에 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린 자식들, 야속하게도 남자들은 하지도 못할 일을 여자들이 무얼 한다고 떠드느냐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부녀 회원 세계마을 총회에서 역설했습니다. 우리 몸이 저 물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완전한 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식들을 위하여 나는 물속에서 다리발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들의 설득 공작에 돌입하여 그해 겨울 내내 양수장 작업장에서 밥상머리에서 심지어 아이들의 호응까지 받으며 남자들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1974년 1월 20일 섬진강 연합새마을교 가설공사 추진위원 30명을 선출하고 본 사업의 착수를 보게 됐습니다. 추진위원 30명이 분담하여 1년 동안의 뱃삭을 사전에 미리 받고 희사를 받아 준비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녀회에서도 똑같이 이 사업에 호응하게 되니 저마다 무리를 해서 내놓았는데
180만 원의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800만 원이 드는 공사비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180만 원을 면장님에게 가지고 가 우리 힘의 증거를 보이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멘트 1200포, 철근 2톤을 확약받았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섬진강대교의 기공식을 1974년 3월 13일 군수님과 다수 기관장님을 모시고 강변에서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 이곳의 새마을 사업에 감동되어 각계 요로에서 45만원의 희사금이 모금되니 불황민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군수님이 현장에서 시멘트 450포대, 철근 5톤을 전달하자 모두가 만세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온 불황민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우리 회장 3인은 이날 얼마나 기뻤던지 꼬박 밤을 새워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작업장으로 달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여자들은 강둑을 막고 남자들은 기초를 파고 우리 부녀 회원들은 모래와 자갈을 모았습니다. 3월의 강바람은 차가웠으나 물속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추운 줄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이 부르트고 새 봄이 돌아오자 영세민들의 식량은 떨어져가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부녀회에서는 구호곡을 거두기로 정하고 집집마다 내놓을 쌀 보리를 확보, 그 영세민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재의 확보도 힘이 들어 면사무소 마루판자를 뜯어다가 거푸집으로 썼습니다. 그 깊은 물속에 기초가 하나둘 만들어져 가고 착공한 지 25일 만에 교각, 다리바를 설치하던 날. 야 만세, 만세. 강가의 메아리 속에 2개의 교각이 서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우람하고 거대한 교각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김영옥이란 시한폭탄. (1977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북 식량 원조를 제안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작년인 1975년부터 주곡인 쌀과 보리는 자급자족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쌀 3,600만 석을 생산했는데 이는 1960년에 비교하면 58%를 증산한 것이며 일제 때 남북한 전체 생산량의 2배입니다. 금년 말에 가면 쌀이 1175만 석, 보리가 1145만 석 정도 남습니다. 북한 측에서 받겠다고 한다면 상당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북한에서 식량 소동이 나고 있지만 전쟁용 비축 식량을 풀어 먹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14년 전 1963년 10월 5일 김일성은 김일성 군사대학 제7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대남 식량 원조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5, 6년 전부터 쌀을 사오지 않습니다. 남조선 군대들이 먹는 양식은 다 미국 잉여 농산물입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가 중농 정책을 쓰고 자립 경제를 건설하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자립 경제는 미국과 일본의 돈을 꽈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민지로 됩니다. 우리 북반부와 합작을 해야만 자립 경제가 됩니다. 2006년 북한 노동신문 신년사는 식량 문제 해결을 가장 강조했다.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 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올해 농사를 본때 있게 지어 사회주의 조선의 대지에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해야 한다. 2006년의 북한은 43년 전의 김일성 시절보다 더 퇴보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박정희 시절의 성장을 확대 발전시켜 지금은 음식 쓰레기와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족사 최악의 수구인 김일성 부자를 진보와 자주의 태양이라고 숭배했던 집단이 한국의 조종실에 들어가 국민들을 살찐 돼지로 만들고 북쪽의 야윈 늑대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2년 남북회담 때 남측의 간사 역할을 했던 당시 정보부 간부 정홍진 씨에 따르면
몇 차례 남북한 대표단 왕래로 해서 북한 측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기자들과 대표단은 평양에 가서 절망했으나 북한 측은 서울의 발전상에 놀랐기 때문이다. 이 회담을 통해서 김일성이 얻은 것은 남한이 북침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이라고 정홍진 씨는 말했다. 김일성이 1974년부터 사회주의 대건설이란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 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도 그런 안도의 표현이었다. 북한은 자본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973년에는 서방 차관 도입액이 3억 7,500만 달러로 소련 차관의 3배를 넘었다. 1960년대에 군사 제1노선을 추구했던 김일성은 1970년대에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때가 늦었다. 무역 수지의 적자폭이 커지더니 1975년부터 외채 상환이 늦어지고 1976년부터는 외국 자본을 도입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이 시기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사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제건설의 절대 조건인 사회의 자율성과 창발성이 약화됐다. (1970년대) 초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기 위한 여러가지 무리를 범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을 위해서 당과 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김정일은 김일성을 위한 신격화 작업을 지휘함으로써 부자 간에 북한 체제를 경직화시키는 상승작용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에 온 황장엽 씨에 따르면 1973년부터 후계자로 떠오르기 시작한 김정일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일에 매진하여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민들을 철저하게 조직하고 사상교육을 강화해갔다. 그 결과 학교에서 실무 기술 교육을 받는 시간보다 이념 교육, 특히 김일성 가계의 소위 혁명 역사 교육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1977년 미국 CIA는 남북한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긴 사상 교육 때문에 북한의 노동 생산성이 기술 교육을 위주로 하는 남한에 뒤지기 시작했다고 핵심적인 지적을 했다. 1970년대 북한 정권은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무능한 충성분자만 양성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1980년대 이후 경제 파탄으로 나타난다. 반면 박정희 정부는 몸집이 커지는 경제를 바탕으로 1974년부터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군비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976년부터는 국방비 지출에서도 북을 앞서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 1970년 사이 남한은 10.4%, 북한은 5.8%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엔 남한은 연평균 9.7%, 북한은 2.3%에 그쳤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중화학공업, 새마을 사업, 중동 건설시장 진출의 과일을 따먹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중동 건설시장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중동에서 사오는 원유값을 지불하고도 남게 됐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기에 마냥 행복했던 것은 신이 된 김일성이었고, 쫓기고 있던 것은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리려고 고민하던 박정희였다. 김일성은 여유있게 60대 후반을 보내고 있었고, 1977년에 만 60세가 된 박정희는 미국 카터 행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었다. 재앙은 축복처럼 오고 축복은 재앙처럼 오는 수도 있는 모양이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이유락 씨의 실각을 가져왔듯 1976년 미국에서 터진 박돈선 로비 사건으로 이해 12월 4일 신직수 정보부장이 개각돼 물러나고 김재규 건설부 장관이 후임으로 정보부장에 임명됐다. 박 대통령이 3년 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인사를 한 것인데, 그 인사의 요인이 한미 갈등이었다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다. 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이권을 뿌렸다는 박동선 사건 자체는 김영욱과 이우락 부장 시절에 그 씨가 뿌려졌으므로 신 부장의 책임이라 할 수 없었다. 박동선 씨의 신분이 미국의 언론에 의해 노출되자 우리 정부에선 김한조란 재미동포를 새로운 로비스트로 기용했다. 그는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내의 여론을 친정부적으로 돌려놓는 일을 맡게 됐던 것이다.
백설작전으로 불린 이 공작에서 돈의 사용처에 따른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다. 김 씨와 서울 사이의 연락을 책임지고 그를 감독한 사람이 주미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인 정보부 요원 김상근 씨였다. 김상근 씨는 1976년 11월에 즉시 서울 본부로 귀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월 23일 그는 27일에 대한항공기편으로 서울로 가겠다고 보고하고 다음날 뉴욕으로 갔다. 거기서 김상근 씨는 옛 상사로서 미국에서 망명객이 되어 있던 전 정보부장 김영욱을 만났다. 김영욱은 김상근 씨에게 망명을 권했다.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이틀 뒤 김영욱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 근처에 있는 홀로데이 인의 커피숍에서 김상근 씨를 만났다. 곧 미 FBI 요원 3명이 나타났다. 김영욱이 미리 연락을 해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상근의 미국 망명이 이루어졌다. 그 뒤 김 씨는 미국 의회에 나가서 한국 기관의 대미 공작 등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게 된다. 김형욱은 뉴욕타임즈에 김상근 씨의 망명을 귀뜸해줘 이 사건을 시끄럽게 보도하도록 만들었다. 신직수 씨가 해임된 것은 이 망명 사건 직후였다. 신임부장 김재규의 눈에는 1973년 4월부터 미국에 머물던 김영욱이 시한폭탄처럼 보였을 것이다. 6년간이나 정보 책임자로 있으면서 박 대통령과 박 정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김영욱. 그가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성난 늑대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이 김재규로서는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보부장 취임 한 달 만인 1977년 1월 17일 김재규는 김영욱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각하께서는 그 친구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자유롭게 왕복한다면 남이 보아도 좋고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또 돌아와 일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중책도 맡기지 하시더군요. 김상근 망명이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의의 깊은 일이겠습니까. 2월 14일에도 김재규는 사신을 보냈다. 사필 규정을 신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지켜온 김 부장의 침묵을 귀국이라는 행동으로서 깰 때가 됐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싱긋이 웃으며 김포공항에 트랩을 내리는 김 부장의 그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박 대통령도 미국에 들르는 고관들을 통해 여러 번 김영욱의 귀국을 종용했다. 김영욱은 미 의회에서 백두신 전 국무총리,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경순, 홍종철, 김동조 씨 등이 나에게 귀국을 권유했고 멕시코 대사직까지 제의했었다고 폭로했다. 1977년 3월에는 김종필 전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3일간 육사 동기생인 김영욱과 같이 골프를 치며 귀국을 종용했다. 이런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김영욱은 비수를 갈고 있었다. (1977년 6월 2일) 김영욱은 뉴저지의 어느 모텔에서 뉴욕타임즈의 아시아 문제 전문 기자인 리처드 헬로란과 단독 회견을 가졌다. 김 변호사가 통역을 맡았다. 김영욱은 이 회견에서 자기가 중정부장 시절 기용했던 박동선 씨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박 정권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 회견 내용은 6월 8일자 신문의 일면 기사로 그 다음날엔 속보 형식으로 크게 보도됐다. 아마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김재규였을 것이다. 김재규는 김영욱이 내친 김에 6월 22일에 미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즉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기로 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다. 1977년 6월 8일 정보부 뉴욕 분실장 손호영 씨는 정보부 본부로부터 긴급 전문을 한 통 받았다. 6월 5일자 뉴욕타임스 헬로란 기자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김형욱은 박동선이 KCIA 정보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김형욱의 발언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 하나, 국내 언론이 6월 7일자로 이를 보도. 둘, 문공부 대변인이 부인 성명 발표. 셋, 정일권 국회의장도 부인 성명 발표. 귀가는 문제된 기사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앞일에 대처하도록 할 것. 6월 17일에 손호영 씨는 서울정보부 본부로부터 중요한 연락을 받았다. 전문은 민병원 무임소장관이 6월 17일 TWA 904편으로 서울을 출발, 다음날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장관의 방미 목적은 김영욱에게 정부의 입장을 알림으로써 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병관 장관은 김영욱의 고향 및 군 선배였다. 6월 20일 오후 손 씨는 정보부로 장문의 긴급 전문을 보내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했다. 민 장관은 19일 오후 4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알파인 골프하우스에서 김영욱을 만났음. 참석자는 7명. 민 장관, 김형욱 부부, 류영수 부부, 백태하 부부. 하나, 김영욱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음. 가, 한국에 있을 동안 박정권 측에서 나를 아주 냉대했다. 집을 수색했고 나를 체포하려는 기미가 보여서 미국으로 달아난 것이다. 나, 미국에서도 모두가 나를 멀리했다. 처와 아들의 여권을 신청했더니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하라는 것은 잡아넣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라, 미국의 기관들은 나로부터 정보를 빼내려고 애썼고 프레이저 의원은 2년 전부터 나에게 청문회에 나오도록 계속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마, 그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나를 반역자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결심을 촉발시켰다. 둘, 김영욱은 이어서 고향 선배인 민 장관이 일부러 미국까지 온 데 대해 감사했음. 그리고 2가지 질문을 했음. 가, 나에 대한 대통령 각하의 감정은 어떠한가? 나, 나에 대한 요구사항은? 셋, 민 장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음. 가, 박 대통령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과연 그가 이럴 수가 있을까? 라면서 지금도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믿으려 하지 않고 있고 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정을 감안할 때 만약 당신이 대통령 각하께 편지를 써서 과거의 행동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반국가적인 언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나,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북하다면 첫째, 청문회에 나가지 말 것. 둘째, 제3국으로 가서 당분간 살아줬으면 좋겠다. 첫째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면 출석을 2주간만 연기해달라. 청문회에 다시 나가더라도 국가 원수에 대한 언급만은 일절 피해달라. 그렇게 하면 미국 수사기관의 기분도 크게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넷, 김영욱은 위와 같은 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그렇게 하면 나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민, 조국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낫지.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김, 다시 만나죠.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동네 북이 된 한국 정부. 두 번째 면담은 6월 20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뉴저지주에 있는 김영욱의 집에서 이뤄졌다. 손호영 씨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하나, 두 번째 면담엔 민 장관, 김형욱, 백태하, 유영수 등 4명이 참석했음. 민 장관은 제3국으로 갈 것, 청문회 출석을 연기할 것, 증언 내용 중 독소 조항을 제거할 것 등을 요청했음. 김은 이 요구사항을 전부 거절했음. 다만 선배인 민 장관의 입장을 생각하여 독소 조항의 제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음. 김,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고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파티를 열면 미국인들은 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 카드만 받고 선물은 돌려줄 정도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철수하고 싶으면 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민, 어제의 얘기를 계속하겠는데 제3국으로 갈 수 없나? 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언을 해야 할 텐데 좀 더 신중한 준비를 하기 위해 출석을 연기할 수 없나? 김, 나 스스로 연기하기는 어려워요. 민,
그러면 증언하더라도 국가 원수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지. 김. 선배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죠. 민. 그렇게 결심했다면 대통령 가깝게 편지를 써야 하네. 김. 뭐라고 쓰죠? 민. 이런 취지로 쓰도록. 제가 신문에 말한 것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국과 각하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 대통령이 나를 박대한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추가하죠. 민. 자네가 그런 걸 안 쓰더라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만 쓰면 지나간 오해는 만족스럽게 풀릴 거야. 김. 내가 의회에 나가서 읽을 내용을 유영수 씨와 함께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정오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편지를 드리죠. 유. 출석 연기 문제가 편지보다 더 시급하지 않으세요? 김. 연기를 해야 하나? 유. 민 장관에게 선물을 하나 드려야죠. 김. 대통령이 편지를 안 보냈는데 왜 내가 편지를 써야 합니까? 왜 정부 대변인을 시켜 나를 용공분자라고 부릅니까? 나를 반역자라고까지 했어요. 반역자가 도대체 뭡니까? 청문회에서 발표할 성명서 작성을 아직 끝내지 못했으니 그 일부터 해야겠어요. 둘. 백태하가 김형욱이 제3국으로 갈 경우의 경비 문제를 꺼냈더니 민 장관은 김형욱의 의견을 물었음. 김은 제3국행을 거절했음. 셋. 유영수는 김의 성명서에서 독을 많이 뺐으나 아직도 각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정도의 내용이 덜어 남아있다고 함. 민 장관이 강력하게 김에게 박 대통령께 편지를 쓰도록 요구하자 김은 계속 그러면 미국 의회에 나가 민 장관이 자신을 달래러 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음. 21일 오전 7시에 민 장관, 백태하, 유영수와 다시 만나기로 했음. 그러나 절망적임. 6월 21일 아침 민병관 장관 일행은 약속대로 김형욱 집에 갔다. 그러나 그 15분 전 김형욱은 워싱턴으로 출발해버렸다. 김형욱은 만나봤자 서로가 괴롭고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부동할 뿐만 아니라 민병관 씨는 가진 방법으로 나를 설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찍이 집을 떠났다고 20여일 뒤에 성명에서 밝혔다. 이날을 워싱턴 교회의 모텔에서 지내면서 증언에 대비해 원고를 검토한 김형욱은 22일 미 하원 국제기구 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타났다. 김형욱은 의원들과의 문답에 앞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박정희 씨 개인에게 설사 인간적인 배신자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배신자가 될 수는 없다고 믿기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이 증언대에 선 입장을 밝혔다. 묘하게도 김형욱의 말과 똑같은 말을 2년 뒤 김재규가 하게 된다. 11.6 뒤 시해 사건 군사법정에서였다. 김형욱은 공화당 정권의 실상, 유신체제 설립 과정과 그 영향, 김대중 납치 사건과 박동선 사건 등의 소제목에 따라 성명문을 낭독해갔다. 전직 정보 책임자로서 신랄하면서도 권위 있는 폭로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스캔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김형욱은 박 대통령이 고관들을 보내 자신의 귀국을 종용한 사실도 밝혔다. 이어서 장시간 문답이 진행됐다. 이 자리는 김형욱의 가장 화려한 무대인 것 같았다. 5.16 이후 어느 누구도 이처럼 지독하게 또 증거를 들이대면서 박 대통령에게 도전한 사람은 없었다. 누가 권좌에서 밀려난 이후 박 대통령과 그 측근으로부터 받았던 냉대로 응어러진 원한을 다 쏟아놓는 것 같았다. 이틀간의 증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형욱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과 깊은 인간적 고독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새벽녘에 집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들어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회고록에 첫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고 뒤에 말했다. 김재규는 부장에 취임한 직후 박동선 사건을 한 달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1977년 2월 박 대통령에게 체제 완화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김재규는 친미적 성향을 띠기 시작한다. 1977년 7월 15일 김형욱은 내외 국민에게 드리는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박 대통령을 협박했다. 나는 정보 전문가로서 박정희 씨에 대하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박정희 씨가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계속 중상한다면 이를 천하에 폭로할 작정입니다.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나는 박정희 씨를 참된 반공주의자로 믿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의 사상 문제를 암시한 것으로 김재규를 더욱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1977년 8월 23일 정보부 뉴욕 분실장 손호영 씨는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9월 25일까지 서울 본부로 귀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손 씨는 자신의 김영욱 설득 공작이 실패한 데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었던 것 같다. 그도 귀임하는 대신 미국 망명의 길을 택했다. 손 씨는 1977년 11월 29일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귀임 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김영욱과 교섭이 실패한 책임을 내가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은 8월 16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손호영 씨의 망명은 1976년 11월 말에 있었던 주미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상근 씨의 망명에 이어 정보부 간부로서는 두 번째였다. 김 씨의 망명이 신직수 부장의 해임을 가져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김재규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의 사신까지 공개해버린 김영욱을 그래도 회유해보려고 정성을 다해 관용으로 대했는데도 실패한 데다가 그 비밀 교섭의 현지 책임자가 관계 문서까지 들고 미국에 망명했으니 말이다. 사나이의 위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무라이 숭배자 김재규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1976년 2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의 맹렬 여기자 맥신 채사이어가 한국 측 대미 로비스트 박동선의 활동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후 약 3년간 한국 정부는 미국 언론, 의회와 수사기관의 동네북이었다. 한국공화당에 대한 걸프의 정치 헌금, 박동선 사건, 김대중 씨 납치 사건, 김영욱의 폭로, 통일교 문제, 재미교포에 대한 한국 정보기관의 협박, 정보부 간부들의 이딴 망명 사건에다가 미국이 제기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 등이 엎침대 덮쳐 한국은 샌드백이 되어갔다. 미국 의회 안에서도 여러 소위원회가 한국을 상대로 제각기의 방향에서 조사하는 바람에 망명객, 김영욱, 김상근 씨 등은 이리저리 불려가 겹치기 증언을 하는 등 탤런트가 되고 있었다. 이런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은 대부분이 한미 관계의 그늘이고 얼룩이었다. 범죄는 범죄대로, 비극은 비극대로 미학이 있는 법인데 이 조사에서는 치졸한 한국인의 모습만 부각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을 내쫓았던 미국 언론은 박 정권을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졌다. 김영욱, 김상근 씨처럼 박 정권에서 고관을 지낸 한국인이 하루아침에 변신해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한국인을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주미 대사관의 전직 공보관은 김동조 대사가 $100짜리 지폐를 20여 개의 봉투에 나눠 넣고 미국 의원들에게 건네주러 나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미국 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커미션을 한국의 실력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암투하는 사정도 무자비하게 폭로됐다. 대미 로비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무시됐다. 미 하원 보고서는 박동선 씨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은 한국을 돕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박 씨 자신을 돕도록 만드는데 진짜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무렵 한국 정부의 이미지에 특히 나쁜 영향을 주고 김재규 정보부장의 신경을 건드린 폭로로서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존 리데커의 의회 증언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74년 5월에 한국을 방문, 뇌물을 받은 이야기를 실감나게 또 비아냥거리는 투로 털어놓았다. 1978년 6월 1일 리데커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 한 증언의 요지는 이러했다. 더윈스키, 한국 방문 때 선물을 받았나요? 리데커, 예, 몇 장의 그림과 작은 골동품들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돌을 파서 만든 술 쟁반이었습니다. 2400년 된 것이더라군요. 나는 그 선물을 우송해달라고 했죠. 잘 아시다시피 $50짜리 이상의 선물은 모두 국무성에 넘겨야 합니다. 그 뒤에 워싱턴 포스트의 채사이어 기자에게 들었는데 내가 인계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경매에 붙여져
일리노이주의 어느 박물관에 $10,000의 값으로 팔렸답니다. 더윈스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나요? 니데커, 비행기 탈 시간에 임박해서 노진한 의원 일행이 저를 찾아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저에 갔는데 박 대통령은 박종규 경호실장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 없었어요. 나는 비행장으로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노 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해요. 내가 예약한 JA의 일기를 붙들어 놓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가 탈 때까지 말입니다. 기다리다가 끝내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젊은이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박종규 씨의 사인이 쓰인 봉투였죠. 젊은이는 비행기에 타기 전에는 뜯어보지 말라고 합디다. 그 말에 의심이 버럭 났어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 중에서 봉투의 귀퉁이를 뜯어보니 달러 현찰이에요. 나는 공항에 도착하자 수행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크라우즈 씨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하비브 대사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탔더니 저 때문에 1시간이나 기다린 승객들이 화가 나 있더군요. 미국에 돌아와서 알아봤죠. 그 봉투에는 현금 $10,000가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하비브 대사로부터 현금 봉투를 박종규 씨에게 돌려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더윈스키, 당신은 이 사건을 보고했나요? 니데커, 나는 즉시 국무성의 한국과장 레이너드 씨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헤이그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프레이저, 당신이 귀국한 뒤 노진한 의원과 다시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니데커, 2-3번 만났죠. 어느 날 그는 많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헤이그 실장에겐 그림, 헤이그 부인에게는 진주 목걸이, 닉슨 대통령 부인과 로즈메리 우드 여비서에게는 진주 귀고리,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줄 향수 등을 가져왔어요. 나는 그 선물들을 받을 사람들에게 보인 뒤 다시 끌어모아 포장해 한국 국회의사당의 노 의원 앞으로 발송해버렸죠. 노 씨는 박종규 씨가 미국을 방문할 때 내가 그를 접대해줬으면 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노 의원과 만날 땐 꼭 제3자를 입회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레이저, 노 씨는 선물 말고는 다른 부탁을 하진 않았습니까? 디데커, 그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1인당 $5,000에서 $30,000의 선거 자금을 대고 싶은데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을지 이름을 뽑아달라고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1977년 3월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공보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보도 금지를 전제로 박 대통령은 긴 이야기를 했다. 이희호, 정일영, 공덕규 씨 등이 외신 기자에게 전단을 배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들이 보낸 서신을 받아봤는데 박정희 귀하라고 썼더군.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지. 허허, 편지에는 귀하가 하는 정치는 나라 망하게 하는 정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용은 담담하게 봤지만 불쾌한 것은 미국에 기대서 헐뜯고 고자질하는 사대주의적 근성이야. 조만간 그런 버릇은 없어질 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카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요청이 미국에는 손톱도 안 들어가고 또 소용없다는 것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양심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때 나온다. 카터 취임 전에 풀려 나온다. 카터 취임 후에 풀려 나온다고들 떠들었는데 나는 웃어 넘깁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정신개혁을 먼저 해야지.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렇게나 좋은 건지. 원 독립국가의 국민인데. 그렇게 헐뜯으니 우리나라가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까? 전 같으면 화도 냈겠지만 이제는 웃어 넘기기로 했어요. 나는 당대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후세 사가들의 옳은 평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기 위주의 정치가 나라를 얼마나 후퇴시키는가 우리 국민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도 최만리, 황희 등 중신 대부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찬성한 사람은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같은 사람뿐이더군요. 드디어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한 카터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는데 자기 나라의 부도덕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대해 부도덕 운운하는 것은 거북스러운 일 아닙니까? 크메르 학살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해요? 북한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스나이더 대사와 베시 8군 사령관 등이
본국 정부에 가서 카터와 국방성, 국무성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실천 계획을 구상조차 하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게 말하더군. 이런 사정을 볼 때 미군 철수는 빠른 시일 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카터가 공약을 했으니 약간의 감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설사 철군이 이뤄져도 이제는 북괴와 겨뤄볼 만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경제시설이 파괴될 터이니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 관련 발표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는데 이날 대화록을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사태를 다소 낙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박 대통령은 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요 근래 행정수도 문제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고 하던데 적어도 10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후보지는 아직 없어요. 여기저기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자들에게도 백지 상태에서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지세에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만도 2, 3년 내지 3, 4년이 걸립니다. 지금 4차 방위산업 육성 계획 때문에 재원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뭐 있어요. 올봄에 국회에서 관계법을 통과시키고 지대를 묶어서 투기꾼들이 재미 못 보도록 해야겠어요. 매년 서울의 인구가 마산 인구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선 수도 이전 문제를 발표하여 속을 트이게 해주고 나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다소나마 있지 않겠어요. 수년 전 같으면 패배의식 때문에 수도로 옮긴다고 떠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력이 축적됐기 때문에 발표한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다 알 겁니다. 행정수도에는 한꺼번에 기관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처부터 먼저 옮기고 맨 나중에 청와대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나 가서야 이전될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화제는 며칠 전 일본 후쿠다 총리가 의회 답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옮아갔다. 후쿠다 일본 총리 입장에서 야당의 질문에 대해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답변한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 아닙니까? 의례하는 발언입니다. 어느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국회 답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공군으로 대응 비행하거나 기관포를 갖다 놓고 위협 사격을 가해서 쫓아버리면 됩니다. 이 독도 문제를 한일 분쟁의 요소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잠시 야당 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신민당의 이철승 당수가 미국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하고 다니는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철승 씨는 나름대로 확고한 안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면 남이 듣기에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카터에 분노한 박정희. 이 총재는 이즈음 워싱턴에 가서 험프리 상원의원과 브레진스키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존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험프리는 자신이 암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뒤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외교를 한다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하고 이 총재의 뜻을 카터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나는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이 처한 상황에 동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카터는 베트남전 반대운동, 펜타곤 페이퍼 폭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국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반기성적 좌파 언론과 여론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1976년 대통령 선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그는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를 응징한다는 명분만 보고 미국의 국익에 타격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 철수를 맨 먼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와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밀고 나가려 했다. 1977년 3월 5일 카터는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과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내려보냈다. 그 요지는 주한미군 중 지상군은 철수, 공군은 유지, 미 의회와 미국 언론이 결정하게 될 한미관계는 최악 상태, 박이 정치범들과 관련하여 개방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에 대한 나의 참을성과 군사 원조는 유동적이 될 것임이었다. 1977년 3월 초순 워싱턴을 방문한 박동진 외무장관은 카터 대통령을 만나 일방적 철군 통보를 들어야 했다. 카터는
이것은 나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카터는 미국 언론이 만든 반한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영향을 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리나 전략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부나 참모진 안에서조차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지지자도 확보하지 못했다. 요사이 노 정권이 얼치기처럼 밀고 나가는 반미 친북 노선과 매우 닮았다. 세계 어디서든 좌파적 인간형은 위선과 무능이란 공통점을 가졌다. 그들은 인기 영합과 위선적 도덕론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도외시하기 쉽다. 철군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벤스 국무장관과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 그리고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의 지시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이 정책을 번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철군 반대자들이 카터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언로를 막지 않았다.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목소리로 카터의 철군 정책을 지지하고 뒤로는 이 정책을 사보타주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주한미군 철수를 크게 환영하지 않았다. 김일성만 카터를 지지하고 있었다. 지금 뒤돌아보아도 철없는 짓을 많이 한 것이 카터였다. 카터는 선거 기간 중 한국엔 700개의 핵폭탄이 있다. 나는 단 한 개라도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실제로 그때 한국에는 683개의 핵폭탄이 있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철군에 앞서 이 핵폭탄을 먼저 철수하려고 했다. 핵 물리학자이기도 한 브라운 국방장관은 카터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진땀을 빼야 했다. 1977년 3월 15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여당 연석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박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갖고 온 철군 통보에 대해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비록 일방적 선언이라고 해도 동맹국 원수가 결정한 것이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태도였다. 지상군 철수의 순차와 철군에 따른 보안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카터의 특사가 온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박 대통령의 태도로 해서 이날 철군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1977년 4월 20일 저녁 본관 식당에서 박 대통령이 비서관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비서관들과 둘러서서 칵테일을 한 잔씩 들면서 청와대 물맛을 자랑했다. 우리 수출이 너무 확대되는 데 대해 미국이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늘고 수출이 확대되면 미국이 우리를 멀리하지 못해요. 이번 주한미군 철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철군을 만류하기를 미국이 은근히 기다리는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경제와 국방력이 이만한데 왜 그런 짓을 하겠소? 박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파한대소했다. 고소하다는 뜻의 웃음이었다. 잠시 후 식탁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박 대통령의 카터 비판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뉴질랜드의 멀둔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카터는 땅콩 장사나 해서 그런지 경륜이 없다. 카터 정책을 좋아할 사람은 크렘린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꼬더군. 류혁인 정무수석 비서관이 언론계 간부들의 전방 시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화제가 바뀌었다. 여기 있는 선우현 비서관의 백시 선우 주필이 이번 토요일 전방에 갔다 온 것을 주제로 시론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시론을 쓰겠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선우 주필의 사설이나 시론을 보면 시원하고 후련해져. 선우 주필이 때로 정부 시책을 공격해서 아프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 얘기가 거의 다 맞아요. 박 대통령은 최근 방위산업 특집 프로그램에서 MBC는 잘한 반면 KBS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진 기자들이 대통령만 찍고 전체를 찍지 않아요. 나는 두세 컷만 찍으면 되는 것이요 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도 미군 철수에 대해서 쓸 것을 썼더군. 어떤 때는 사설을 읽고 나서 이것이 진짜 동아일보인가 하고 표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같은 반공 사설을 써도 꼭 그러나 하고 꼬리표를 달아서 정부를 비난하기에 난 한때 반공의 방법이 우리와 다른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하긴 지금 반공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다른 언론기관이 있겠소. 1977년 5월 20일 박 대통령은 박근혜 씨와 비서관, 기자단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장시간 거론했다. 동맹이란 것은 한 나라만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가 변화되면 서로 의논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지난 1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라디오나 신문에 등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스나이더 대사를 만났을 때 식상하다고 했지. 가든 안 가든 결정은 지어야겠어. 그런데 미 8군 장성들은 모두 철수를 반대하더군.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군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3달 탔습니다. 그것도 군 경력에 들겠죠 라고 대답하더군.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카터 참모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야 표가 많이 나온다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방성도 있고 CIA도 있고 국무부도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해야 하는데 하긴 선거 공약이니 안 할 수도 없겠지. 그들끼리도 의견 대립이 있는 모양이야. 1977년 5월 22일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훈시하듯 국정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평소 느낀 점들을 자상하게 털어놓았다. 이날도 어김없이 화제는 카터 비판으로 옮겨갔다. 한국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가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인권 침해란 법에 의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 따라 3심을 거치고 그것도 공개리에 외국 기자들한테까지 방청을 시키면서 법으로 확정해서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오. 지난번 울프 의원도 스나이더 대사도 카터가 한 얘기니까 미국의 체면을 봐서 제스처라도 해달라고 내게 말했는데 내가 제스처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에 민청학년 사건과 같이 개가 천선하면 사면될 수도 있는 것이오. 반체제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것은 바로 미국 사람들 때문이야. 미국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라야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놓아줄 수 있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의 4대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근성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한 자주독립 국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반정부 운동하던 사람들, 이용훈 전 해군 참모총장이나 문명자 씨 등이 한 근거 없는 말들을 미국은 그대로 언론에다 실었단 말이야.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평화가 정착되거나 적어도 북괴를 확실히 능가할 힘이 생길 때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했소. 한반도의 안보는 한국만의 책임인가? 한미 양국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더라도 장비를 넘겨주고 공군력만 증강한다면 유사시에 우리 힘으로도 능히 적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월남 사태 때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했어요. 모든 정세로 보아 북괴가 남침해도 중국, 소련이 병력 지원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 소련이 북괴의 남침을 견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전술이지. 박 대통령은 이날 각오한 듯 말을 이어갔다. 내년에 프랑스에서 장갑차 150대를 도입하고 가을에는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겁니다. 이번에 하비북 미 국무차관이 오면 핵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핵을 개발할 생각이요. 이 무렵 박 대통령의 대화록을 분석해보면 주한미군 장성들과 교감하면서 카터의 철군을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주한미군 장성들이 주둔국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최고 사령관을 비방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박 대통령과 이들은 철군 반대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1977년 3월 17일) 미 합참은 1982년 9월까지 32,000여 명의 주한 미 지상군 병력 중 우선 7,000명 정도를 철수시키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철수 시한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미루는 지연작전이었다. 하지만 카터는 5월 5일 4, 5년 안에 전 주한미 지상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 지시각서 12호에 담아 미 합참에 내려보냈다. 1977년 5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주한미 8군 참모장 존 싱글러브 소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회견에서 존 싱글러브 소장은 만약 카터의 철군 계획대로 4, 5년 동안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개월간의 정보 수집 결과
북한 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3년 전에 낡은 정부 속에 묻혀 있다고 비난했다. 미 8군 참모장의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철군을 반대하는 미 8군 사령관 배시 대장의 공작이 있었지 않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 1977년 5월 17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인 이동복 씨는 오랫동안 가까이 알고 지냈던 주한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인 짐 하우스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긴급한 용무가 있으니 가급적 가까운 시간 안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이 보좌관과 짐 하우스먼은 다음날 서울시청 맞은편 플라자 호텔의 한 객실에서 마주 앉았다. 여기서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이 특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했다. 주한 유엔군 사령관 특별보좌관 짐 하우스먼은 5월 18일 12시 15분부터 13시 30분 당부부장 특별보좌관을 접촉하고 배시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 사항을 부장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음. 하나, 5월 24일에 내한하는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을 맞이해 배시 사령관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관하여 현지 사령관으로서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할 계획임. 가. 배시 사령관은 1차적으로는 주한 미 지상군을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 어떠한 규모의 감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할 것임. 사령관의 논거는 6.25 때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 반면 휴전 이후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이라는 전쟁 억지력이 엄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임. 만약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의장을 통해 미 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이 기정방침으로 확인될 경우 배시 사령관은 차선의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할 방침임. 하나,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은 상징적인 규모로 국한할 것. 미 육군 제2사단의 3개 여단 중 1개 여단에서 여단 건재는 그대로 둔 채 2개 대대만을 1979년 6월 이후에 철수하고 나머지 부대는 무기한 한국에 잔류시키도록 결정할 것. 둘, 철수하는 2개 대대의 각종 화기와 장비는 한국에 남겨두어 한국군에게 인계할 것. 셋, 현재 2개 대대의 약의 규모인 주한 미 공군은 완전 규모의 3개 대대를 각기 거느리는 2개 비행단으로 증강시키되 증강되는 항공기는 태평양 공군으로부터가 아니라 본토의 공군으로부터 가져올 것. 넷,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다음 조치들을 강구할 것. 둘, 배시 사령관은 앞으로 있을 한미 협의 때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물론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하셔야겠으나 관계장관 이하의 실무자는 이상 배시 사령관의 기본 입장을 감안해 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할지언정 더 온건한 주장을 하지는 말아줄 것을 요망함. 셋, 배시 사령관은 하비브와 브라운 내한 이전에 극비리 한미 양 국간 간의 사전 의견 조정을 가질 것을 희망함. 그 방식은 1단계로 하참의 손장래 장군이나 류병환 장군과 유엔군 사령부의 번스 부사령관, 싱글러브 참모장 또는 콜러 작전 참모 간의 협의를 갖고 2단계로 배시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기를 희망함. 넷, 배시 사령관은 지난번 도미, 카터 대통령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절대로 졸속한 결정을 회피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도 장군과 먼저 협의하지 않고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단독으로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 카터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저버릴 때는 군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우스먼은 말하고 있었음. 이 특보가 듣고 보니 실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문민 통제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 육군의 한 최고 지휘관이 참모들과 짜고 미국 대사관을 따돌린 채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보기관장과 내통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이 특보는 김재규 부장에게 배시 사령관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오후 3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 두 사람의 밀담이 미 8군 영내 사령관 관사에서 이뤄졌다. 이 특보가 통역을 위해 배석했다. 이 특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배시 사령관은 그가 김 부장을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우선 철군 문제에 관한 카터 대통령의 옹고집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카터의 철군 공약은 결국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이 공약은 너무나 현실과 괴리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릇된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철군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철군은 보안 조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 간의 즉각 철군 보안 조치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군 보안 조치가 비용면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비용 대 효과의 차원에서 미국 내, 특히 미 의회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배 씨의 본심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 조치로 인해 주한미 지상군의 철군을 강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비싼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틀림없이 의회가 나서서 철군 강행을 저지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다. 한국 정부 안에서 그의 대화 상대는 서종철 국방장관과 유병헌 합참본부장이었다.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불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카터의 오만에 맞서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응은 과연 대통령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주무장관이나 참모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른 것이었다. 배 씨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수록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가령 철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미국을 물고 늘어져 최선의 보안 조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